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의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활동가 문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좀 타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특히 좀 대처가 늦었다, 아직도 사실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늦었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굳이 말하면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한 300개가 넘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연합체가 생겼잖아요. 네. 2019년도인데 그 안에는 뭐 지역하고 여러 다양한 이슈들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종교도 들어와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한 1년 정도 늦게 이제 생겼었어요. 기독교 비상행동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도 좀 늦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 교회들이 이런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표피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고 알렸지만 약간 본질적으로는 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본 일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좀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제 어쨌든 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뭐 기독교 교육센터 살림이나 이런 이제 단체들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녹색교회를 이제 좀 지향해 오신 교회들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 사실 이제 기독교 전반에 좀 퍼져 있진 않고 어쨌든 이제 교단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사실 아직 너무 미미한 상태고 정말 이제 소수의 교회들만 좀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주신 자료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씀에 대한 오해로 좀 시작을 하셨어요. 저도 이 인권옹호자 예수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성소자를 비난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역사와 맥락과 그리고 재해석을 해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서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는 이제 성소자한테 애를 안 낳는다고 번성을 안 하고 있다고 이거를 이제 비난하는 구절로 쓰는 거거든요. 기후 환경 얘기할 때도 막 자연을 황폐하게 하면서도 이게 번성과 발전이라는 의미로 이걸 합리화시켰던 구절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인구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를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좀 들긴 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서구 사회가 정복과 개발과 파괴하는 이런 방식의 근거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좀 찾은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저는 좀 오용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정복하라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밟고 이런 게 아니라 경작의 의미들을 내포한 의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좀 이런 것도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의미를 앞뒤 맥락들을 사실 제거하고 단순히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성서에서도 이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이 물고기하고 새들도 언급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공장식 축사 정말 이 가축들을 죽이고 정말 사육하는 방식의 이 먹거리 또 엄청나게 바다를 싹쓸이 해가지고 하는 이 남획 같은 것들은 정말 저는 문자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인구 얘기할 때도 사실은 계속 나라고만 하지 낳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사실 개신교나 천주교도 임신 중단 얘기할 때 계속 나라고 생명 얘기하면서 나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낳았으면 보육부터 의료, 교육, 주거, 노후까지 이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얘기를 사실 하면 사실은 젠더 정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출산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순위를 쫙 매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6위인가 7위인가가 여성 교육과 가족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젠더 정의 실현이 굉장히 상위 순위에 있다는 걸 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이 성서 구절을 다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들이 저는 좀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문화명령과 이제 자본주의를 계속 가속화시켜온
역사에서 종교가 부역한 것이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00년 동안 이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에서 하는 얘기들이 성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성서를 이용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벌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실망할 때가 많았지만 오히려 이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로 좀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인종차별 그 노예제를 네, 성경을 이용해서 합리화하기도 했고 맞아요. 여성에게도 그랬고 지금 뭐 또 성소수자에게도 네, 여전히 성결 구조를 이용해서 차별 폭력들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를 계속 가속화시켰던 산업화도 합리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사실 이미 너무 늦었다, 막 TP4 지났다, 멈출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부연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었던 거는 베르브얀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에 있는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인데 거기가 추우면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그게 작년이었던가요? 영상 48도가까지 올라서 북극권에 있는 마을에서 그랬다고 소식을 듣고 이건 되게 비현실적인 일인데 이런 게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대중 없는 날씨가 올 거고 이렇게 갑자기 하루하루가 다르고 급변하면 또 농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 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구 멸절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기후는 날씨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날씨로 느껴지는 정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가 이제 날씨로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날씨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는 아주 그냥 작은 정도, 미미한 정도의 이제 변화인 거고 사실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 찾아온 재난들이 좀 여러 번 있었잖아요. 8월에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제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 이제 사실은 소득 불평등과 또 이제 주거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고 그 이후에 9월에 또 태풍이 오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또 참사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해외에서는 되게 많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한 지역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잘 몰랐던 상황들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장마가 54일 일어나는 2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참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저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 이런 참사가 생기면 사실은 사회의 혼란들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성이라는 걸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기후위기가 불평등과 연결돼서 훨씬 더 이 기후위기 재난을 아주 심하게 그리고 더 빨리 맞닥뜨리게 될 사람들이 많고 이미 올해는 더 특히 그게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안에서도 소득과 주거 불평등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탄소 배출과 온난화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들보다 전혀 탄소 배출과 사실은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먼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막 나라 전체가 잠긴다든지 먹거리가 아예 없어진다든지 하는 섬나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런 책임 있는 나라들은 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정의 양상은 한 4가지로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대륙 간의 국가 간의 부정의인데 기후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와 기후위기가 1인당 누적 배출량 지도 똑같이 놔두고 1인당 누적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고 있고 1인당 누적 배출량이 적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고 너무 부정의한 게 지도상으로 봐도 아주 극명하게 우리가 예상하듯이 북반구와 남반구에 그게 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한 국가 안의 지역 내에도 부정의가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가 충남 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데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니까 충남은 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소비량이 뭐 거의 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인데 그 남는 게 어디로 가냐? 다 수도권으로 송전탑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는 건데 충남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폭탄발소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뭐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시고 죽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걸 쓰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전기만 쏙 뽑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정의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소득 간의 이제 부정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스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부자 10%의 부자들이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고 하위 50% 사람이 배출한 거를 다 합쳐봤자 10%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소득 간의 부정의한 것들이 극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는 가장 먼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대 간의 부정의 뭐 누구나 다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보더라도 과거 50년대, 60년대 분들에 비해서 지금 태어난 세대는 거의 온실가스 배출 한 7배 정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기후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성서에서 말했었던 공평과 정의가 오늘날의 언어로 좀 말하면 기후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OP27이라고 이제 기후변화의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매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이제 시간들을 갖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 개도국을 위한 이제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이제 조성하는 것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3년 동안 36억 원 정도의 이제 금액을 약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됐고 1년에 사실 12억 원 정도면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라는 단위가 그 기금을 이제 세계 기구에서 같이 세계 회의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 세계 10위 그리고 누적으로 해도 20위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낸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걸 넘어서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국격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정말 그 격에 맞지 않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27차 당사국 총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누가 왔냐면 이제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이 왔는데 보통은 정상들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의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안 온 데다가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고 2015년도에 중요한 파리 협약 때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데 그때도 나경원 의원이 갔었었는데 다들 의아했거든요. 환경부 장관이 갑자기 하다가 돌아오고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경력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뭐 정말 좀 답답하죠. 거기서 지금 한국의 전력 수급이나 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안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있는지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문제들이 그냥 뭐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일상적인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큰 피해로 어떤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기후위기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선 이제 사회적 문제고 일상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식량하고 물 문제일 텐데 식량 부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걸 경고하는 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식량 안보라고. 맞아. 식량 안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약 지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식량 수입 한 7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고 게다가 그 국가가 여러 개가 아니라 특정 국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또 식량을 5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이번에 전쟁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외부 요인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량 수급이 안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데 특정 국가에 몰려있고
재고량도 되게 국제사회에서 말한 기준보다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곡물 자금률로 하면 사실 20%대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은 100%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격차로 지금 곡물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농촌의 인구는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또 지원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국가 예산을 그러면 많이 투여를 해야 될 텐데 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농사는 점점 더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기후 불안정 때문에. 네, 예. 그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식량 자금률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이 날씨가 변하고 이제 기후가 바뀌면은 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이 자라는 이제 전국의 지형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게 제주도에서만 귤이었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전남 쪽으로 올라왔고, 지금이야 이제 조금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 날씨가 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매년 뭐 날씨가 계속 진짜 확확 바뀌어 버리면은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이제 또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소수의 이제 농민들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농업에 대한 가치는 전혀 없고 네. 식량 자급률을 높일 생각은 없고, 아직까지도 전국에 다녀봐도 다 아파트만 짓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아파트에서 살면서 뭘 먹고 살 건가 도대체. 너무나 슬프고 정말 암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물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제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남아공 같은 경우는 데이제로라고 3년째 이제 가뭄이 계속 심각해져서 이날부터는 이제 물을 그냥 공급할 수 없고 사람마다 정해진 양만큼만 이제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제로를 선언을 했는데, 그걸 선언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물을 절약하면서 이 데이제로가 결국은 계속 밀리다가 실행되지 않고 잘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 위기에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물 부족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가뭄 때문에 좀 호수가 말라 있고, 그 호수가 계속해서 이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는 이제 단수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후위기 기도인연대가 광주에 이제 상황들을 좀 인터뷰하고 조사하러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라고 하는 유엔의 기구 있잖아요. 거기서도 2021 기후 서비스 현황 물 보고서에 보면은 2050년이면은 약 5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 거의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놀랐었던 그러한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수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수에서 들은 얘기가, 거기가 이제 그 여수 밤바다 노래 굉장히 이제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개발 이야기를 어떤 분과 나누게 됐는데, 아마 제주나 다른 이제 펜션이 많은 곳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펜션마다 방마다 막 수영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건물 하나에는 꼭 이제 막 수영장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펜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수영장으로 꽉꽉 물을 다 채워서 도시에 그 관광지가 모여 있는 그 지역 말고는 물이 안 나왔대요. 근데 그걸 이제 밖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잘.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난개발이나 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한 일이 아닌가 해서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제주나 진짜 이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여서, 진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안에서 그냥 덮고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짜 근시안적으로 돈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좀 이게 개개인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 정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물론 물조력을 하고 뭐 하고 다 해야겠지만 그 결정들이 너무 어렵고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물 문제도 식량 그 문제와 더불어서 좀 우리가 되게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넷플릭스에 보면 고요의 바다였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소재가 사실은 이제 물이 거의 말라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 배급을 받고 특권층들은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정말 물을 조금씩 받아 써야 돼서 폭동이 일어나고 뭐 데모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는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많이 들고 특히 지금 물을 막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원이 없는 곳은 지하수를 쓰더라고요. 근데 지하수는 사실은 일종의 저장 탱크 같은 거여서 다 꺼냈으면 이제 고갈돼 버리는 거고 채워지는 데는 뭐 1000년 이상,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삼다수를 비롯한 여러 생물들은 다 지하수를 쓰는 거고 맥주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물값을 안 매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돈을 매기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거는 모든 사업은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물은 그냥 언제든지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빗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잘 저장하고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기후정의학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도 있고 가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량을 수입해 왔는데 그 식량을 키울 때 우리는 그걸 우리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량만 사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식량을 키운 물을 같이 사오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는 물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물을 만약에 똑같은 우리 인류의 자원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식량을 수입 많이 할수록 물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쇠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뭐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뭐 15,000리터가 들어간다라든지 쌀에는 3,400리터, 뭐 티 한 장에는 2,700리터 이렇게 우리가 쓰는 먹고 마시는 입는 모든 것들에 물이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 수출을 못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당장 이제 우리는 자급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광주 같은 건 저는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되게 진지하게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나 식량이 없으면 사람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 맞아요. 싸움, 그러니까 작은 거는 언쟁이나 다툼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폭력, 범죄, 그리고 테러 이 모든 것에 사실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까지 다 연결된다고 하는 보고서와 예측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